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주식시장 오늘도 박스권 안에서 더딘 흐름 보였는데요. 두 지수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6% 오른 3,219, 코스닥은 0.87% 상승한 818에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지표 결과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걸 감안하면 우리 증시는 견조했던 셈인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나눠보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원 미만으로 소폭 내린 1,3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9.2도. 어제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K-팝 가수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요즘 온 세계가 K로 물드는 느낌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아파트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모지우님께서 소장님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로제 대단해요. 오늘도 1시간 귀 쫑긋해봅니다. 맞아요. 로제 진짜 대단하죠. 그 수상 소감도요. 한국말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괜히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미국에 가서 한국말 조금이라도 쓰거나 하면 영어 하라고, 여긴 미국이라고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정말 서러웠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한국어 해도 자랑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염장환님께서 정말 K의 시대 가슴 벅차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가득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에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에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준비했어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커피만큼이나 흔히 보이는 게 말차 음료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뿐 아니라 빵, 과자, 아이스크림, 심지어 막걸리까지 말차가 들어간 제품은 이제 식품 산업 전반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차는 일반 녹차잎을 갈아내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녹차는 수확할 때까지 햇빛을 받은 잎을 말려 쓰지만 말차는 수확 2-3주 전부터 햇빛을 가려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떫은 맛이 줄고 감칠맛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한 번 더 공들인 어린 찻잎을 쪄서 곱게 갈아낸 게 바로 말차입니다. 과정이 복잡하니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만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인식 덕분에 비슷하게 쓴 커피 대신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루 한 숟갈 넣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 덕분에 팔기도 쉬운데요. 덕분에 일본 녹차 수출액은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녹차 수출보다 20배는 더 많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보성, 제주 등의 녹차밭이 있는데 왜 한국산 말차는 보기 힘든 걸까요? 우리도 일부 지역에서 말차 생산을 시작했지만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녹차밭 경사도까지 제한하는 까다로운 제도는 규모의 성장을 막았고요. 햇빛을 가리는 고급 재배 기술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일본은 차의 효능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홍보하려면 복잡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죠. 게다가 일본산 녹차에 5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농가를 보호해줬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쟁하는 환경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온실 속 화초가 된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말차 트렌드를 따라잡는 게 답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오미자차, 대추차처럼 오래 즐겨온 생활 속 보양 음료라는 전통이 있는데 말이죠. 효능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말차가 커피의 대체제로 세계를 휩쓸었다면 언젠가
우리만의 K 생활 보양 음료가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한번 정리부터 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5%, 코스닥 지수는 0.89% 상승했습니다. 사실 월요일 한국 주식시장은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시차를 감안해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결과를 반영해서 좀 방향성이 결정되는데요. 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음에도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좀 다르게 평소랑 다르게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핵심은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가량 지나서 바로 좀 하락 전환한 다음에 네. 또 오후에는 하락폭을 좀 축소해서 일부 만회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도 고용 쇼크, 상승한 이유도 고용 쇼크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였습니다. 결국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국장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고용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연준의 정책 모멘텀을 좀 더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금요일에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고용이 사실 둔화되는 거는 사실 그간의 좀 추세였는데 이번 지표에서 뭔가 좀 놀랄만한 시장이 놀랄만한 의미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고용은 단기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둔화의 기간 그리고 둔화의 정도 두 가지를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고용 시장은 꾸준히 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 8월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좀 시장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뭘 보고 쇼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8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이 2.2만 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시장 전망치가 7.5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간극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수치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 7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7.9만 명 증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7.9만 명도 사실 7.3만 명에서 상향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7만 명대 비슷할 거를 예상을 했는데 7만 명대에서 이제 2만 명대로 확 줄었다 하면 이거는 완만한 고용 둔화라고 좀 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쇼크라고 붙일만 하네요. 네. 이게 그러면 신규 채용이 그러니까 예상치에 비해서 실제 간극이 엄청났다는 뜻은 기업들이 지금은 진짜로 정말로 사람 뽑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강한 신호로 읽힐 것 같은데 7월에도 이 정도였다고 하셨나요? 사실 7월 고용 보고서가 되게 시장에서 핫 이슈였어요.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좀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고용 보고서가 영어로 jobs report입니다. 말 그대로 네. 보고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설문조사예요. 이게 저희가 미국 안에서 6만 가구와 69만여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90%에 달하던 가계 응답률이 60%대까지 하락하는 등 좀 아무래도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의 변동성도 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발표하는 노동통계국에서는 월별 수치를 발표를 하고 최초로 그 다음 달의 수정치를 그리고 그 다다음 달의 확정치를 발표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의 경우에도 8월치가 발표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한 거고요. 7월 수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7.3만 명에서 7.9만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거고 이제 전전월인 6월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2.7만 명 증가였는데 이게 1.3만 명 감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신규 고용이 감소한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자극을 했고요. 아까 제가 8월 고용 보고서가 좀 시장에서 핫이슈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발표치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하고 전전월치, 그러니까 5월치하고 6월치가 되게 많이 기존 대비 수정이 되었어요. 둘 다 14만 명대 증가였었거든요. 원래 수치가. 그런데 1만 명대 증가로 이렇게 대폭 하향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간극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에 전 노동통계국장이었던 에리카 맥켄타퍼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수치가 많이 하향 조정된 거는 조작이다. 그 전 노동통계국장 맥켄타퍼가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기로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해리스를 좀 밀어주려고 고용시장이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14만이어서 1만으로 말도 안 되는 수정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임을 바로 했고 그 다음에 좀 보수 성향의 본인 측근을 이렇게 후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노동통계국장을 갈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치마저 2만 명대의 쇼크가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기관과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 1에서 6월 평균 고용 증가치가 13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7만 명이든 2만 명이든 좀 확실하고 꾸준한 고용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을 따져봐서 뭐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추세는 확실하게 고용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나 폭도 좀 가팔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도 지금 고용시장에 포커스 두겠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2주 전에 잭슨홀 미팅이 2주 조금 넘었죠.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이제 관세로 대표되는 물가에 원래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거를 고용시장에 더 포커스를 맞출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당시에 말한 것이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둔화하면서 좀 아래쪽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8월 고용 보고서를 좀 뜯어보면 이 말이 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신입사원 이런 신규 채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이는 고용 둔화가 아무래도 기존 인력의 해고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에서 좀 기인한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 효율부 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론이 이제 5월에 그걸 사임을 하면서 사실 연초나 그렇게 1, 2분기만큼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구인 시장에 공급도 줄어든 거죠. 해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비용도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되면서 그게 좀 많이 대체를 했고 하면서 채용도 줄이니까 고용도 둔화되고 이제 공급도 둔화되고 수요도 둔화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잘 보여지는 고용 보고서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은 금리 인하를 부르는 그런 요인들 아니에요? 그 bad is good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뉴스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불러온다. 이런 말처럼 시장에 뭔가 어떤 확실한 예측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제 장 초반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처음에는 bad is good이라는 인식이 훨씬 컸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가 금리 인하의 성격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시장이 환호하는 금리 인하는 어디까지나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면 연준이 경기가 둔화되기 이전에 미리 정말 약간 보험을 들어주듯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을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고요. 이제 반대로 경기 침체 조짐이 이미 보여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침체성 금리 인하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당연한 말이지만 경기 침체를 환영할 투자자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가 약간 bad is good과 good is good의 좀 경계에 있지 않았나. 고용 지표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 해주겠네. 시장
개장 직후에는 이렇게 환호한 게 베아디스크스였고 근데 좀 너무 둔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 이거 진짜 나쁠 수도 있겠는데 경기 침체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약간 베아디스바드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소가 좀 왔다 갔다 하듯이 그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8월 고용 보고서 쇼크로 기준금리 전망치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인하 확률이 확 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저희가 이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아침 8시 반 개장 전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 직후에 페드워치에 반영된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100%로 바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도 사실 그 7월 조츠 보고서랑 8월 ADP 민간 고용이 모두 부진해서 이미 99%를 찍은 수준이라 뭐 1%밖에 안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기본적인 그 하나의 스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존에는 그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빅 스텝을 인하하는 전망은 없었는데 그게 지금 1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0.5% 포인트 크게 내리는 가능성이 좀 올랐다는 거군요. 맞아요. 10% 없던 게 10%니까 꽤 생겼고요. 이건 9월이고 저희가 연내로 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이렇게 스몰 스텝 한 번, 빅 스텝 한 번 혹은 스몰 스텝 3번 남은 9월, 10월, 12월에 모두 다 인하를 전망하는 시각도 원래 45%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65%까지 확대되었고 그 8시 반에 발표 직후에는 80%를 넘어서기까지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뭐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3번까지도 가능하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다. 근데 이번 주에도 보면요. 저번 주 고용 지표 이후에도 이번 주에 계속 경제 지표들이 보니까 미국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것들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 기준으로 10일에 미국 8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1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저희가 좀 제일 객관성 있게 참고하는 지표가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8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8% 증가, 코어 근원 CPI는 3.1% 증가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네. 이게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지만 이게 정책 기대를 지금 꺾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파월이 불과 이제 2주 정도 전에 위험의 균형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후 추세를 이제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금리 정하는 날짜가 지금 FOMC가 16, 17일인가요? 그때까지 이런 유일한 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지금 이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 2개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18, 10 우리나라 기준으로 18, 19. 19 새벽에 금리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요 물가지수 2가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정책 기대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네. 이번에는 한국 주식시장도 좀 살펴볼게요. 솔직히 요즘에 좀 우리 시장이요. 무슨 모래주머니 차고 가는 것처럼 마치 그 주식시장 주가지수를 보면 막 끙차 막 이런 소리 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횡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횡보 장세를 박스권에 진입을 한 게 2달이 되었습니다. 2달째 횡보 중인데요. 최근에 좀 오늘도 그렇고 뭐 저번 주에도 내내 그랬고 코스닥 지수는 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아무래도 올해 코스피보다 못 오르기도 했고 좀 바이오나 2차 전지 이런 성장주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좀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정말 요지부동이죠. 이제 저희가 그나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모멘텀이 주말 사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이번 달 안에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뭐 10억 원으로 해서 50억 원으로 이렇게 낮춰주겠다라고 아직 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실 원래 연말까지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확실성이 좀 빠르게 해소된다는 것만으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연말에 좀 집중이 되었던 11, 12월에 집중되었던 양도세 회피 목적의 대주주 물량 출에도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좀 분산이 되거나 할 수 있어서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기존 스테터스코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아직 저희가 월 초라는 점에서 네. FOMC도 이제 중순에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 달 아니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좀 빅 이벤트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 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망 장세이긴 하지만 재미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유망 업종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도 유망 업종을 저희는 찾아봐야죠. 일단 네. 가장 확정적으로 다가오는 모멘텀은 9월 FOMC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연내 2회냐 3회냐의 이슈고 내년에 또 연준 의장 교체되면 좀 그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의 주식시장 영향을 저희가 미리 좀 고려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고 나면 주식시장은 더 열심히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을 것이고요. 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활하겠죠.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성장주 입장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수혜주는 신성장 업종이 되겠죠. 뭐 AI나? 네, 그리고 지금 좀 계속 잘 가고 있는 바이오 아. 이런 데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옥경님께서요. 어뉴스에서 우리 차도 좀 글로벌화 K 음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옥경님께서는 하무요 찬음료만 먹다가 주말 모임에 차카페 가서 대추차 마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우리 차도 히트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최병덕님께서는 올봄에 아내가 아카시아 꽃을 따서 효소를 담았거든요. 와 주말에 동생들하고 얼음에 타서 마셨는데 정말 맛났어요. 말차 저리 가라예요. 내년에는 저도 같이 아카시아 따서 담아볼까 해요. 와 아카시아로 이렇게 효소를 담글 수 있군요. 와 저는 껌만 씹어봤는데 너무 향기롭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오 하정민님께서는요. 어소장님 6개월 아기랑 첫 출석했어요. 자주 올게요. 와 우리 6개월 아가 벌써부터 조기 교육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미래가 밝은 우리 아가. 라디오 들으면서도 쿨쿨 자서 엄마 공부하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초록빛을 띤 이 음료가 MZ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제니, 두아리파, 젠다이아 등 글로벌 스타들이 이 음료를 즐기는 모습을 SNS상에 올리며 관심을 끌었고 건강을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면서 이것 코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건데요. 자, 퀴즈입니다. 햇빛이 차단된 그늘에서 재배된 녹차잎을 쪄서 가루로 만든 차의 한 종류.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뉴스 들으신 분들은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1번 말차, 2번 홍차, 3번 유자차.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용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법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주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가장 흔하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갈등이 커지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자리 다툼이라든지 집 앞 도로 무단 주차, 이중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 갈등 등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와, 주차 문제 항상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주차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차는 점점 많아지는데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폭도 좁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주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주차 공간의 부족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평균 주차 대수는 가구당 1.06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한 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은 거의 기본으로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네. 차량 자체의 주차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이 주차라고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I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민원 1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주차 관련 민원이 전체의 3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 중에 뭐 무단 주차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보통? 일단 일반 그 도로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뭐 보도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자전거 도로 등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가 되고요. 네.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견인을 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주차하는 무단 주차라든지 다른 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한 이중 주차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그 일반적인 견인을 했다가는 오히려 뭐 그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단 주차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하거나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아무 곳에나 무단 주차를 하거나 이중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시간이 뭐 잠시 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차량을 방해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안 열어준다라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으로 막아 세운 그 뉴스 한번 보셨을 건데요. 네. 결국 형사처벌로 벌금형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봐서 일반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배달이나 택배 차량 같은 경우에 잠깐 세워두는 것도 이제 아파트에서 못하게 하면서 이런 뭐 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뭐 아니면 아예 더운 날 택배 기사님들이 짐 들고 끙짝끙짝 막 열심히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이런 차량들도 불법 주차의 단속에 적용이 되는 거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그런 아파트들이 가끔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규약에 따라서 그런 차량들이 진입이 안 되거나 혹은 요즘은 이제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서 탑차가 아예 출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차원의 관리 규약 문제라서 뭐 그 부분은 입주민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택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요즘엔 골목들도 이렇게 넓은 골목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내 집 앞 골목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계속 주차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속 좁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도로인 경우가 있고 보통 요즘 이제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주차 배정을 받은 그 사람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승인 차량이 주차가 되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정주차가 되고요. 아하. 거기 36,000원 정도의 부정주차 요금을 내야 될 수 있고 견인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도로로 나져 있는 부분이라면 네. 이게 공공도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공도로는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집 앞이니까 주차를 하지 마라라고 주장할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골목까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공도로에 만약에 개인이 물건을 놔서 주차를 방해하거나 하면 이게 불법이 되고요. 행정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집 앞이라는 이유로 차를 치울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뭐 완전히 사람도 드나들거나 내 차고 안으로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통행을 방해할 정도라면 이거는 일반 교통방해죄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로 경찰이나 지자체에 단속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또 이런 경우는 이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출입이 막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긴급 상황이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차 하나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뉴스에서도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 호텔 화재가 크게 발생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가 진입이 안 돼서 피해를 키웠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2018년에 우리 소방기본법도 개정이 돼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이제 화재 현장 진입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네. 그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을 해놨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강제 처분이 가능한데 이게 실제로는 개정안 시행 후에 올해까지 실제 주차된 차량을 이렇게 강제로 처분한 사례는 단 4건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기 때문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골든타임이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주차 차량들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중요 요소인데 이게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강제 처분이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 네. 이게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 소방 공무원이 자기가 이렇게 차량을 부시고 가거나 네. 치운 경우에는 책임을 소재가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당 행위로 기각을 시킬 수는 있지만 네. 실제 그 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강제 처분 조치를 소극적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처럼 네. 좀 확실한 면책 특권 규정이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뭐 해외에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냥 소방차가 차를 그냥 밀고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뭐 민형사상 어떤 소추가 불가능하다라는 완벽한 면책 조항이 있어야 공무원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정당한 그런 화재 진압 행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뭐 아예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량 소유주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이 차량을 완전히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장 먼저 생명을 우선시하는군요. 만약에 그 상가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가에 오지 않은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슬쩍 이렇게 상가인이나 아니면 관리인이 차를 좀 이동시킬 권한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동시킬 권한까지는 없어요. 네. 이게 주차 공간은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무단 점유를 해서 만약에 손해를 발생케 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만큼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직접 견인을 하거나 이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가 점주가 가게 주차장에 자기 전용 주차장인데 네. 이게 뭐 이렇게 차단기나 이런 게 설치되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나 봐요. 무단 주차를 한 어떤 차주와 막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인천 연수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식당이었는데 식당 주차장에 손님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놓은 것을 발견을 해서 처음에는 점잖게 이제 차를 빼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네. 오히려 차주 측에서 네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다투다가 폭행이 일어나서 오히려 점주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차단이 돼 있으면 뭐 세우지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오픈돼 있는 경우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보통? 소장님 말씀대로 일단 차단기가 있거나 비밀번호가 있는 출입이 제한된 주차장에다가 만약에 주차를 여기 이런 사람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주차를 했다면 이게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여지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잘 적용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오픈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그런 개방된 주차장인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어렵고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주차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쪽으로 관리인의 주차 업무를 방해한 걸로 업무 방해죄 적용도 가능하고 네. 만약에 장기간 뭐 며칠 뭐 몇 달 이렇게 주차를 했다 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뭐 차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CCTV나 경고 표지판 정도는 설치를 해두는 쪽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 절차를 진행하기에 용이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막 주차 자리가 너무 없어. 근데 경차 자리밖에 없는데 큼지막한 차가 이렇게 꾸역꾸역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늘 비어 있다고 거기 세우는 분도 있고 전기차 충전 구역이 또 비어 있다고 뭐 슬쩍 이렇게 세우는 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우선 경차는 그 공간이 좁은데 이용하려는 목적이라서 네. 법률상 과태료 규정까지는 없는데요. 이 해당 건물에 관리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제재는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네. 주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뭐 물건을 적치한다는 식으로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장애인 주차 표지를 예를 들어 장애인 아닌 자가 허위로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셨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을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신고 가능해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구역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네. 일반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한데요. 네. 만약에 일반 차량이 됐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만 원.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죠. 이중 주차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중 주차 해놓은 차를 이제 중립으로 해서 이제 차 빼려고 미는데 이 어떤 차는 잘 안 밀리기도 하고 어떤 차는 생각보다 내 힘에 비해서 너무 슉 밀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의도한 건 아닌데 다른 차가 또 이렇게 꽁 하고 부딪혔네. 무슨 당구공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이 이중주차는 사실 원래는 불법이지만 주차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네. 관행상 서로 이해하면서 이제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지 않은 상태로 놔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주 평지이고 그리고 이제 평행으로 이렇게 딱 직각으로 평행으로 딱 주차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네, 네. 약간만 뚫게 놓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를 충돌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차를 민 사람을 뭐 그러면은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괴죄는 과실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차량을 파손할 목적으로 민 게 아니라 내 차를 빼기 위한 목적으로 민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다만 이제 어쨌든 파손이 일어났으니까 수리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수리비를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이중주차를 한 그 차주와 민 사람 이 나눠서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는데요. 이게 뭐 똑바로 잘 주차를 했느냐 이중주차 차량이 네. 그리고 민 사람이 적절한 수준으로 밀었느냐 정도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경우는 어때요? 그 상가 앞 도로에 이렇게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차 금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화분이나 뭐 물건 이렇게 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는 합법이에요? 이게 자기 사유지의 경우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일반 차량 주차 못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상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좁게 있는데 네. 그 이면도로 앞에 가게 앞에다가 막 플라스틱 의자를 놔둔다든지 뭐 타이어나 화분 뭐 꽃갈콘 같은 거 놔둬서 여기는 네. 주차 금지다. 어디 상가에 오신 분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해두는데요. 이게 불법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 가능한 흰색 실선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상가를 이용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단순히 자기 가게 앞이라고 해서 도로에 적침을 설치하게 되면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아파트 관리 규약 이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에 대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이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 규약 자체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관리 규약으로
적법하게 정해진 주차 원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제재 조치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 중에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정했냐면 한 가구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라면 첫 번째 차량까지는 그냥 아무데나 쉽게 주차할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일정한 시간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라는 관리 규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차량에는 기본 주차 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이고요. 두 번째 차량 이상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됐습니다. 근데 이 입주민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차량 2대를 소유하셨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지정 구역에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할 텐데 사실 그 지정 구역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에 두 번째 차량을 주차를 했는데 그때마다 차량 유리에 경고문이 막 붙여지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입주민이 주차장 관리 규약은 무효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 비용에다가 내가 경고문을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로 300만 원을 배상해라 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어머나. 법원은 관리 규약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적법하게 개정이 됐고 그 내용의 정당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그 입주민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차장에서 그것도 어디서 봤어요.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 그냥 가운데 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민폐 주차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도 그 뉴스 봤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주차한 것에 더해서 네. 그 차주가 자기 차 위에다가 커다랗게 네. 내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머.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붙여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자리가 아니라 2자리에 걸쳐서 주차를 했다면 네. 이 아파트 단지의 주차관리 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승용차로 방해한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업무 방해죄가 나름 처벌 규정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이렇게 좁은 사이에 금을 넘어서 하다 보니까 문 열다가 문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막 소송 가는 경우도 있나요?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문콕을 당한 차주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리비 정도는. 그렇군요. 결국에는 좀 이웃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요즘 우유에 이 진초록색의 2차 가루 타서 마시는 게 유행이던데 오늘의 퀴즈기도 했죠. 햇빛이 차단된 그늘에서 재배된 녹차잎을 쪄서 고운 가루로 만든 차의 한 종류였어요. 이 차의 이름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말차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5650님, 저도 오늘 점심에 말차라떼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님, 이분은 카페 하시나 봐요. 저희 카페에도 말차 인기 짱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명선님, 병원 검사하고 별 이상 없다고 해서 기분 좋게 말차라떼 마시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이들 말차라떼 드시네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더 체인스모커스와 콜드플레이의 Something Just Like This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